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16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체포권에 대한 국내외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서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지금 윤석열이 이기저기 움직이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이쪽에서 하루 벌고 저기서 하루 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 같은데, 그 핵심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끌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 노무현이나 박근혜 때를 보면은 60여 일 만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60여 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났잖아요. 자, 그걸로 치면 2월 중순이나 그때까지 결론이 날 거예요. 그때보다 사안이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더 빨리 날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거기는 당위성이 있거든요. 이런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특징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 인생에서 이런 것으로 성과를 좀 봤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조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결단을 할 때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결단을 내린다. 그게 검찰 내부에서 성장하는 데는, 검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적이겠지만, 나라를 통치한다? 그 얘기는 헌법이라는 개념, 헌법을 지킨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이거에 맞지 않는 그릇이다. 그런데 그가 검찰 내부에서 성장했을 때처럼 똑같이 하려고 한다. 자,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면서 어떤 계기,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공고히 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난 평생 그렇게 해서 성공해 왔다.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올해 준비된 계엄에 동조를 하고 도와줬던 국무위원들, 사실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말렸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이상 동향은 전혀 없었거든요. 안기부 국정원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찝쩍거릴 수 있게, 외환죄죠 그게. 예,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지만, 평양 상공에 무인기까지 보내서 삐라를 뿌릴 정도로 했지만 미국의 눈치를 무릅쓰고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요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동참을 했겠지만 끝에는 말렸을 거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죠. 왜 그가 그렇게 구석에 몰리는 느낌을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이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주요 임무자라고 그러나요? 내란에 군에도 있고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고, 차관은 확실히 들어간다고 보고, 그 밑에 처도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거기가 윤석열이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어제 체포가 됨으로써 큰 고비는 하나 넘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의 스타일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십 년간 적용해왔던 방식이 실패하는 장면을 스스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예, 항상 내가 해오던 방식이 완벽하지 않다면은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틀리거든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자,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제 14일 날 하고 16일 날 기일을 잡았었거든요. 14일은 본인이 처음에 간다 하다가 안 갔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로. 그래서 헌재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6일까지 같이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체포가 됐죠. 15일 날. 그랬더니 이 기회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오늘 오전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1차 변론이 있었는데, 저 기일이 있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의 정인의 신청이 된 것 같아요. 하고 또 향후 기일도 거의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경고하다. 자, 이 자체가 지금 윤석열한테는 큰 벽인데 일반 사람 같으면 대통령의 진짜 명예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미 큰 고비를 넘었구나. 이제부터 더 이상 내가 움직이면은 나의 체면을 손상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줬던 많은 국무위원들이나 군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구나.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데에서는 포기해야 되겠다. 지도자 정도 된다면 그 정도 그릇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자, 김건희는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제 아침이죠. 여당 의원들이 모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경원,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공수처장의 공명심입니까? 이게 친윤 계열과 대통령실 출신, 영남 등이 참여했다. 자, 여기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친윤, 대통령실 출신, 영남. 당은 당대로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고 내년도 선에서는 이별을 고해야 될 거거든요. 이제 체포가 되면서 이미 30 넘었어요. 자, 그러면 친윤, 대통령실, 영남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다음번에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어떤 존재감, 윤석열의 공고한 지지층이 있는 이들 지역에서 내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전 국민의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바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나경원의 말도 이게 전형적으로 그들이 뱉는 말이에요. 그들의 이런 은사의 목표는 첫 번째는 이제 견고한 그들 지지층이에요. 무슨 말 하더라도 뭐 말이 안 통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들 살기 위해서 지금 밥그릇을 챙긴다고 볼 수 있어요.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세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근거가 부족한 좀 희한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조선일보 같은 데 실리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윤석열이랑 상관은 없어요. 윤석열을 이용할 따름이고 윤석열은 이들을 이용할 따름이에요. 자, 현직 대통령을 꼭 이런 모습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3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준 거잖아요. 체포영장을. 그것도 처음에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 주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면 기회도 충분히 부여했고,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과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몇 퍼센트를 땡기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권영진 몸싸움으로 옷 찢어지고 다쳐. 제가 이 귀한 제 슬라이드의 한 면에다가 그걸 소개한 이유는 저는 이걸 보고 웃음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쪽이죠. 뭐 지금 지역구다 뭐 경북이거나 대구구나 그럴 겁니다. 그 전에 대구 시장이 있잖아요. 대구 시장. 권영진은 두 번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채널 처음 했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을 방문했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그때 살짝 밀쳤는데 아주 크게 넘어지면서 꼬리뼈에 금이 갔다. 이런 해프닝을 벌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시 의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을 받고 자기는 할 말이 없는 지경에 처하자 졸도한 척을 했죠. 그래서 엎혀서 실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한남동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운 거예요. 참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권영진 몸싸움으로 옷 찢어지고 다쳐. 꼬리뼈 다쳤을까요? 네. 자, 그가 평생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정치권에서 밥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 자가 이런 새벽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받쳤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권영세 공수처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 바닥에 떨어져. 공명심? 공명심이 아니면은 그러면 이를 공명심이라고 치부한다면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 3번의 출두 명령을 소환 요청을 거절했고 또 한 번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적절한 데서 물러났고 또 갔다. 그런데 코앞에서 난 자진 출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런 현직 대통령이 지금 같은 한국 같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헌법을 갈아 마시려고 했던 부분이 국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못 잡으면 국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거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수처장, 경찰 전부 다 뭡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수뇌부가 다 지금 구속됐죠.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장도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세가 역전됐다. 자,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랑 경찰이랑 지금 다른 데서는 일부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 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본인들 이해관계가 너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링컨, 제이크 슬리반 이야기, 그리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나 경찰은 감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세가 기울었다. 예. 권성동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대명천지에 상상 초월하는 일 벌어져 국민 보기 부끄러워. 예, 이것은 25년이라는 글자만 없으면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대체해도 그대로 말이 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은 국민 전체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수성하는데 자기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뱉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되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지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윤석열이 말아먹었으니까. 네. 그쪽 당은 그런 부분이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계산이. 예.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자, 이런 험한 말을 뱉어놓고도 당 차원에서 공수처 항의 방문을 안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위 현장 가더라도 이게 공수처의 조사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 가서 항의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고, 기존의 반발세가 견고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하고 굳건한 무슨 말이 오더라도 지지해주는 청하고 살짝 돌아서려는 청 그 와중에를 단속하는 정도의 액션만 하겠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차원의 공수처 항의 방문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세력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거든요. 회색지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언변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간성 이런 부분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고 또 버려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영향이 더 크다면은 김건희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옮겨 타려고 할 수도 있겠다. 옛날부터 그런 상상을 해왔더랬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의 신복이었던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가두려고 했잖아요. 그 계엄 전국에서. 이번에는 김용현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40년 전에 포고령이 지금 딱 윤석열의 목을 올가매고 있으니까
포고령 하나만 보더라도 첫 시작부터 전부 다 헌법의 위반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 포고령을 보고 뺏겼다.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래놓고는 자기가 처단하겠다고 물론 포고령 내용을 읽은 건 아니겠지만 유사한 내용을 생방송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김용현 혐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거 한 장만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윤석열은 뭐 당연히 탄핵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김용현이 잘못 뺏겨서 지웠어야 될 부분을 그냥 달고 나왔다. 이 무서운 희대의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더 우스운 것은 김용현 측에서 난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은 네가 다 보고 결정한 거 아니냐. 자, 전문의 내용 들어간 것 같은 것도 윤석열이 뭐 원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되게 뜬금없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무너지고 있으면서 되게 윤석열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북들을 다 차버리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예. 그 그릇의 크기가 이제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깊게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탈출 러시를 보이고 있죠. 체포 딱 되고 나서. 예. 자, 어제도 그제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은 이미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2, 3일 전에. 여러 가지 압박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 오늘 이 처음 올라탄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죠. 오늘 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원 원달러 환율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 이유로 해서 30원 정도 올라간 것 같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외환을 지금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될 돈들이 쓰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되게 무리한 상황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이 이번 비상계엄 내란과 상관이 있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그냥 나와서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타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뭐 1,100백만이라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지금 불경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도 영세 상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게가 계속 바뀝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해요. 제가 오토바이로 가끔 가는 성모도에 해변가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나눠봤더니 매출이 한 30%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떨어졌을 겁니다. 힘들지요. 예. 자, 이 돼 있죠.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맞죠. 여러분도 이 상황에서 비행기까지 떨어진 마당에 가족들하고 손잡고 해외여행 겨울인데 뭐 베트남이나 뭐 코타키나발루나 뭐 이런데 발리나 이런데 여행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계엄 후 환율 필요 이상으로 올랐다. 즉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부담을 많이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지금 나오죠. 윤석열 체포 계기로 경제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일단 어제 체포가 되고서 오늘 보니까 환율 그렇게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식시장도 살짝 올랐죠. 물론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일단은 좋은 신호로 보인다. 라는 것을 신호가 좀 왔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40여일간 윤석열 너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었다. 참 잘 잡혔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진배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큰 이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살림살이. 자, 이런 거는 크게 보도하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식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는 이게 큰 부분이에요. 이때까지 사실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세력이거든요. 부동산을 하거나 금융에 투자하거나 자산 투자가들이. 근데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수사를 어제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름도 확인 안 했다고 해요. 즉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못 가겠다. 공수처 안 나간다. 그러면서 체포 적부심 심사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시간을 또 하루 이틀 벌었어요. 저는 뭐 그거 적부심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하루 이틀 또 벌었어요. 자, 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멘트를 계속 내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나는 핍박받는 존재다라는 걸 부추기려고 하지만 좀 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금융권에서 있던 지금 혼란, 많은 재산이 축났죠, 그죠? 환율 때문에 또 주가 하락 때문에 그리고 자산 시장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경우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던 많은 세력들은 큰 손들은 전부 윤석열의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힘든 것은 윤석열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 따박따박 벌면서 뭐 편지 보내고 뭐 나는 힘들고 나는 핍박받고 있고 이런 이야기 갖고 얼마나 상처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갈 때 돌탑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런 일단 윤석열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그럴 때는 돌 하나 주워서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 각각이 따박따박 짚어주고 밟아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환희의 느낌이 오든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참회의 생각으로 하시든지 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의 번영, 이때까지 민주주의 뭉개진 건 확실했죠. 우리의 번영, 경제적 번영도 한 방에 갈 수 있다. 경제적 번영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지만 적절한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를 하려면 경제력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예, 거기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 저런 발언은 마음 먹고 했다고 봐야 돼요. 윤 체포를 언급했잖아요. 너 잘 잡혀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잖아요. 이거는 크게 한 방이고 금융권 쪽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끝났어. 이제 좀 활발히 투자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국회의장이 제일 첫 한마디 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연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보하셨던 막년에 송년회 연말 회식 하세요. 중소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걸 훨씬 큰 스케일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자, 하룻밤 감방이 있으니 건강이 안 좋았으라는 핑계를 댔다고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데 어느 정도 댓글들이 달릴지 예상이 됐습니다. 가서 쭉 봤더니 역시나 그렇더군요. 이건 아픈 게 아니고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생기는 금단 증상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더 건강해질 거야.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말이 맞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컴퓨터가 없고 휴대폰 아마 못 가지고 갔을 거예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가 많이 본다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김건희도 없고. 그래서 더 극단적인 행태를 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들인 변호사들이 뱉는 말을 보면은 그 괴리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의 전부 뭐 친구고 옛날 검찰 같은 검찰 출신이고 이런 것 같은데 정말 마음으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제가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한 부분이 아닌가. 그 영혼 없는 그 언변들을 봤을 때 법률 대리인들의 예. 자, 그리고 지금 외환죄에 대해서 외국에서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프랑스 24라고 프랑스의 공영방송입니다. 이 제목이, 하얀 제목은 뭐냐면은, 지금 업무 정지가 됐던 윤석열이 체포됐던 뜻이거든요. 거기서 내용이 뭐냐. 윤석열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나?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프랑스, G7, 영국, 독일, 미국,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멘트를 날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뭐냐? 여기서 만에 하나, 저는 현재 미국 쪽에서는 안심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것도 잡혀 들어갔고, 저도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혹시나 지지부진해지거나 한국의 여론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면은 외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외환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반공 개념, 또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서,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도 그걸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은 강해요. 그리고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걸 강하게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이야? 윤석열이? 그럴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형이 그 정도까지 아직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이 여기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합심을 해서, 그래서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에 어떤 건수를 이용해서 뒤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만에 하나 발생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G7 쪽에서 윤석열과 그 관련된 세력에 압박을 가할 내용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이 이다. 그거는 외국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고 미국도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김원준한테 제보했던 것처럼, 한동훈한테 전화해서 나 국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BBC에서 나온 뉴스인데 오늘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가자 휴전이 1월 19일 날 발효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호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그 인질, 하마스한테 잡혀간 인질들의 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시위를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가자 휴전을 1월 19일 하기로 했다. 이게 국내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뭐와 연계해서 다뤄야 되느냐? 이것이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요구한 거거든요. 내가 취임할 때까지 가자에 휴전하고 거기에 인질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네타냐후가 결국 그걸 거부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고 지금 관철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여기 가서 삥 뜯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어쩌고 저쩌고 관세 이런 거 해봤자 제로섬 게임 정도밖에 안 돼요. 얻는 거 이상으로 잃는 것도 많아요. 미국의 살림살이도 나빠져요. 미국은 이미 바깥에서 저렴한 물건들이 오지 않으면 끝나는 나라예요. 그죠? 그럼 달러를 오히려 죽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저쪽에는 브릭스라는 세력이 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미국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마음에 다가서는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제스처라고 보고요. 신용이고요. 실제는 훨씬 더 큰 판짜기를 새로 시도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러시아와의 화해,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안, 거기는 항상 한반도가 들어가 있죠.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건설해서 중국보다 나은, 한국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진다, 제조업에서. 그게 AI가 됐든 뭐든지 간에 금방 따라잡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진 새로운 어떤 신산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그들 자체 생산으로는 안 돼요. 몇 년 지나면 중국한테 금방 따라잡혀요. 전기차가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반도체도 이미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진 아이디어하고 지금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본과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바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주도하는 입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러시아의 화해,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 천연자원 가지고, 그리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이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새로운 투자체가 발생을 하고, 그게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번외인 가자 전쟁도 여기서 관철시키잖아요. 그러면 푸틴 만난다고 했던 것은 관철된다. 북미 종전선언 바로 시작된다. 트럼프가 초창기 힘이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1년, 2년 안에 따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이 죽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 소개를 드린 겁니다. 한다. 예. 그 미치광이 같은 네타냐후도 결국 여기 숙이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윤석열은 이미 감옥에 가 있어요. 체포됐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옛날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끝물에 끝물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엮여 있어요. 본인들의 신분을 그리고 성향을 다 노출시킨 채로. 그래서 윤석열이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쫙 극복하면은 지나가다가 돌탑 보이면은 돌탑에다가 돌만 하나씩 놔줍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세상에 그런 거와 그런 맞아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시간을 끌고 있지만 세계의 시간은 훨씬 빨리 돌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윤석열과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 그리고 내란 가담자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기본 체계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 30대는 준비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제 채널을 뭐 계속 잘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새롭게 짜져진 판에서 우리한테 던져질 책무가 있을 거예요. 남북 문제면 남북 문제, 세계 문제면 세계 문제, 인권 문제면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면 민주주의 문제, 기술적인 것이면 기술적인 문제, 국방에 관련된 부분이면 국방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죠. 이게 이제 정치노평 399편에서 다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요? 한 달, 두 달 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네타냐후에게 취임 전에 가자 종전하라고 최후 통첩. 이게 제가 정치논평의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이게 결국 실행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 곧 만날 듯 이런 거 며칠 전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 뽑았었죠. 윤 몰락과 맞물린 한반도 변동성 급상승. 부인하기 어려우시죠? 우리나라에 닥칠 일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과거식으로 배째라 들어놓는 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 성장해서 수장이나 수장의 후보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게 검찰이라는 조직이에요. 예,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조직이죠.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자, 거기에 큰 기대감을 품고 이때까지 화석화된 존재로 이거 사회 이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대표적인 것은 친일파의 잔재들이죠. 또는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그가 다 지금 연결고리가 형성됐잖아요. 이번 내란 사건만 잘 해결해도 엄청나게 뽑혀 올라올 겁니다. 그 반 청소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것도 곧 실행된다. 더 조급하다 오히려. 왜? 윤석열이 벌인 이런 행태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컨트롤에서 벗어난다, 윤석열이. 그럼 네타냐후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젤렌스키도 또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지난 나토라는 체계에서 먹고 살았던 그 조직, 그 사람들이 미국의 생각에 반기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대표 주자로 반드시 징치돼야 될 대상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래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해요. 둘 다 똑같아요.
왜? 그만큼 이것이 그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의 미래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이걸 두드려 잡지 못하면은 파급 효과가 미국이 전 세계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 소개드렸던 이런 내용이죠. 뉴스위크의 내용입니다. 김정은은 내가 이기기를 원해. 왜? 나하고 만나면 딜이 될 거니까. 바이든은 그래서 바이든이 마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바이든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북미 종전선언 카드를. 근데 결국 실행을 못했죠. 그러면서도 북한을 찝쩍거려서 파토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만큼 미국의 이해관계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트럼프가 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준 거죠. 또 트럼프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 매파 또는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던 그것을 바이든은 존중해 줬어요. 또.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북핵 위기 해소 이건 아주 단순한 것이고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북한에 대한 투자, 미국의 기술과 향후 중국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술적 방향 그리고 생산 기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자, 중국과 대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을 옮겨 붙은 거예요. 바이든은 전쟁으로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러시아부터 때려잡아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된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4년 전에 했던 자기의 시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의 시도에 반대했던 딥스테이시, 제이크 슬리바 같은 사람이 내가 후회되는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 그것은 종전선언이랑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남한의 윤석열이라는 험악한 대통령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비핵화를 유지시켰으며 북한에 도발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 혜택은 트럼프가 볼 것이다. 참, 이런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